2007년 엄청난 의혹들을 물리치고 이명박은 한나라당의 경선을 통과해서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최근 연이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은 그때의 이명박을 배치마킹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경선만 통과하면 진영 논리와 대세론으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과들을 모두 덮어버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을 반대했던 박사모들에겐 이명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면 본선에서 정동영이라도 찍어야겠다는 결기가 없었습니다. 이명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의 상대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팬심만으로 움직여왔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 측이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이낙연 후보에 대한 팬심만으로 이재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겐 절대 권력을 쥐어줘선 안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명박을 걸러내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어 정권 연장에 성공했지만 박근혜의 탄핵과 늦었지만 이명박의 구속으로 당의 근간이 무너지고 맙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빼앗겼던 것 이외엔 굳건히 지켜왔던 원내 제1당의 지위까지 민주당에 내어주고 말죠.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이런 국민의힘 당의 역사를 통해서도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설령 이재명 후보가 경선을 통과한다 해도 본선에서 그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도 할 것입니다. 당장의 민주당 당적 국회의원들의 안위보다 민주진영이라는 진영 논리보다 민주당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유, 이낙연을 지지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나이브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호구맨님과 함께합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구맨입니다. 네, 호구맨님 한 주간 안녕하셨나요? 뭐 추석 지내고 뭐 그냥 했죠. 맨날 빡치면서. 네네. 추석 때에도 화난 일이 많았죠. 네, 이게 추석 동안은 잠시 이제 그 경선이 토론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평일보다는 조금 덜 과열됐다고 해야 되나? 추석 한 이틀 정도? 네. 그 사이 동안에 이제 그래서 경선 관련한 뉴스가 좀 적어질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JTBC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화천대유를 계속 연이어 터뜨리는 바람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 뭐 그렇습니다. 네, 화천대유 관련해서는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뭐 새로운 인물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인물들의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관계자였던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제 가까웠던 함께 대장동 개발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이제 뭐 잠적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아무래도 이번 주간 이재명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추석 연휴 동안에 가장 좀 화가 났던 거는 그 경선 투표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추석 당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투표를 처음 이틀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투표 링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링크도 잘못되고 그다음에 투표 안내도 제대로 안 됐고. 네네. 뭐 문자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여기저기서 들렸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뭐 힘들게 연휴 중에도 투표를 이어나가면은 뭐 안내라도 철저히 하고. 그렇죠. 홍보를 그만큼 더 빡세게 해야 되는데 정작 민주당은 한가하게 무슨 투표로 표줄 내달라 이딴 소리 나고 앉아 있고. 진짜 실무는 개판 쳐놓고. 네네. 무슨 무슨 알리바이 만들기인지. 아니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2017년에 그 탄핵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대선 경선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했을 때에도 이렇게 허술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빠릿빠릿하게 돌아갔죠. 네네.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모으려고. 네. 이
대선 경선을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본선에서 이 표의 응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선 경쟁력을 경선에서부터 이렇게 빌드업해서 쭉쭉쭉 올리자 그런 차원이죠.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또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재명 후보를 본선으로 올리기 위한 통과 의례로 지금 만들고 예, 있죠. 참 그러니까 철저히 그 어떤 이재명 캠프 측의 전략에 맞춰가지고 뭐 룰도 사실은 좀 이제 뭐 그건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룰도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경선 관리 자체도 이재명 측의 전략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뭐 자꾸 이제 피의식 갖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스스로한테 반문을 해봐도 이 드러나는 정황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김어준처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진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거기까지 하려는 건 아닐 거다. 왜냐하면 이런 의심들의 결론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 그냥 세팅된 채로 움직이는 거다. 이재명의 당선은 기정사실이다. 뭐 이런 음모론 결론까지 도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그 선거에 관해서 음모론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거를 제일 수용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 선거라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잖아요. 실무적으로 선거 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같이 입막음할 수 있을까? 100%?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부정이 생기면 내부 고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깡패 조직처럼 너 불면 죽여버린다 이러는 것도 아닌 다음에야. 그러니까 정말 그 이렇게 추측하는 대로 정말 완벽하게 이재명식으로 짜맞추려고 막 개판치고 그런다면은 이건 내부 고발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내부 고발이 없기 때문에라도 좀 그렇게 저도 그런 의심은 많이 듭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죠. 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이 민주당 선관위에서 그만큼 선거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기 허술하게 때문에 하고 있는 거는 네, 맞아 보여요. 그런- 태업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그게 이런 음모론의 의심의 그러니까 힘을 더 네. 불어 넣어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선거 관리 자체가 그냥 허술한 게 그냥 영양 부족이라고 쳐도 그리고 룰 자체를 자꾸 이재명 쪽으로 유리하게끔 굴러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건 음모론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이건 좀 더 논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여러 사람들이 작당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하여튼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연휴 동안에는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간 이재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바비냐옹님, 오랜만에 후원해 주셨네요. 네, 그다음에 어용방자님, 그다음 1037-8312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간 이재명으로 넘어가 보죠. 네, 계속 이제 화천대유에 대한 이제 여러 정황, 뭔가 수상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난다기보다는 계속 제보가 나온다고 해야겠죠. 뭐 이제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관계가 하나씩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서 단독이라는 네. 딱지도 붙고 나오고요. 네. 이거는 마치 2016년 2016년 딱 이맘때입니다. 네, 2016년 딱 이맘때 네. 그 최순실을 둘러싼 그때도 아마 그 이대에서 이제 시위해가지고 그게 터지기 시작한 게 저도 제가 제 기억에는 추석 전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거든요. 이제 한 9월 달쯤에. 왜냐하면 그때 이제 추석 때 제가 내려가서 최순실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완전히 탄핵까지 뒤집어지는 상황은 아니었고 좀 관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수준이었고 일반인들은 그때까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까지 이제 커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추석 내려가가지고 막 한참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저도. 자, 그러니까 뭔가 이 정황 어떤 분위기상은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는 근데 지금은 정황이라고 말하기는 못하고 네네. 이건 정황이 아니고 사실관계들이 이제 좀 더 흩어져 있는 사실관계들이 하나씩 이제 파편처럼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조각들을 점점 짜맞춰가는 그런 중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미 그 관련한 서사들은 다 뽑혀져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서사들이 확실한 근거를 그 조각들이 서사의 이제 디테일 혹은 근거들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자,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될까요? 유동규? 유동규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죠. 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네. 네, 대장동 개발을 실질적으로 다 계획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사람이 뭐 잠적했다고 했었다가 몇 개 언론사에서는 네, 엊그저께인가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알려진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닿아서. 뭐 그렇죠. 이거 뭐 저기 흥신소책으로 사람 찾지 않는다면은 전화번호 바꾸면 잠수 탔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전혀 캠프에 관여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유동규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언론사였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미디어 오늘입니다.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가졌죠. 네. 인터뷰를 가지고 캠프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미디어 오늘 인터뷰도 사실 인터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언론사의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뭐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유동규가 하려는 말만 하게 해줬지 이쪽에서 뭔가를 질문을 한 건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 대줬다. 네, 마이크 대줬다고 봐야죠. 예. 아이고, 미디어 비평을 한다는 사람들이. 네, 어쨌든 그래서 등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한국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고 뭐 그 사람이 나와서 한 얘기는 뭐 이재명 캠프라던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한국일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었던 그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네. 인터뷰한 거랑 내용이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특별한 뭐 차별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성남시에다가 이익 갔었고 뭐 자기네들 얼마 받은 게 아니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었죠. 다시 이제 좀 그 유동규의 어떤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이 사람 뭐 전직이 그 리모델링 조합에서 일을 했다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남 네. 분당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는 시도가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이재선 씨가 증언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네네. 이게 그 저기 김혜경이랑 통화한 녹취 중에 녹음된 그 녹음본 중에 하나에서 이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재선 씨가 유동규에 대해서 말하기는 유동규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한양대 음대 나와가지고 건축사무소 삐끼하다가 분당에서 이제 리모델링 세계하다 왔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삐끼라는 게 이제 이건 좀 이제 낮춰서 비하해서 한 말일 것이고 아마도 건축사무소에 그게 뭐 법률사무소의 뭐 건축사무소. 사무장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그 건축사무소에서 일 봐주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물어다주고 연결시켜주고 뭐 그런 일감 물어다주고 그런 식이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사무소의 아니 영업직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려나요? 보통 사무장 그러면 이제 그 영업직이죠. 예. 병원도 그렇고 뭐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그 어디 보도였지?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이 대장동의 개발 방식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억눌렀던 사람이 이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성남시 내부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이제 근데 지금 TV조선 단독으로 어저께 또 나온 보도 중에 보면은 네. 그 성남애들이 이제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된 뒤에 유동규가 해외 연수를 갔는데 이게 성남애들 돈으로 갔다. 라는 또 이제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뭐 이거 이제 그럼 대가성 아니냐, 대가성 외유 아니냐
외유 아니냐가 아니라 대가성 외우고 되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는 이해 관계자의 돈을 받고서 음. 그게 그 국회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그 피감기관의 네, 돈으로 네, 그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다녀온 거랑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감사가 제대로 이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성남의뜰 선정을 제대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뭐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게 그 성남의뜰이 얘네들이 이제 선정되기까지 입찰 자료들 제시한 입찰 자료들까지 심사 평가하기까지 하루가 안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자, 거기에 관해서 지적을 하니까 유동규가 대답하기를 자료 이미 다 들여다봤고 계산기 두들기인데 7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에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제출한 자료는 뚜껑 열기까지 아무도 못 봐요. 그거 사실 보면 안 되거든. 왜냐 입찰은 서로 몰라야 되잖아. 그렇죠. 서로 몰라야 되죠. 얼마인지 몰라야 되는 거. 이거 말하자면은 그 시험지 저기 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간대에 딱 열어가지고 그때 한번 딱 보고 그냥 평가를 내려야지. 미리미리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정보가 셀지 안 셀지 어떻게 알아? 내부자랑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다른데 입찰 정보 유출될 수 있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유동규는 그러니까 뭐 거의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그때 어떻게 어떻게든 말로 떼어보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발하고 있고 그걸 지금 어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그대로 실어준 건데 기자가 똑바로 된 기자라면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냐라고 되물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미디어오늘 신문에는 그런 반론이 일체 없어요. 반문이 일체 없어. 이건 무슨 인터뷰냐고 대체. 미디어오늘이 몇몇 기자들이 김영민이랑 친분이 있었고 미디어오늘 사장인가가 교통방송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 김호준, 김영민이랑 얽혀 있는 것처럼 모양새는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미디어오늘이 이 정권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꽤 정권 비판적인 소리도 많이 했었고 그런 거 보면은 미디어오늘도 지금 뭐 미디어 비평지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임하긴 하지만 미디어 비평지 같은 모습도 별로 안 보였거니와 어떤 정파성을 띤 군소 언론으로 전락해버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어제 이 인터뷰 기사 보고 나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확신도 가지게 됐고 얘들 붙었구나. 네네. 뭐 저기 경기도에서 광고 좀 받아 먹었을지도 모르죠. 뭐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거 뭐 안 까니까 알 수가 있나? 그 홍보 자료로 까야 되는데 홍보 예산 사용한 거. 그리고 어제 인터뷰에서도 보면 그러면 남욱이랑 유동규가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바로 저녁 때 JTBC에서 또 반론 보도가 나왔죠. 남욱 사이에 그러니까 남욱이랑 유동규는 그 연락을 긴밀하게 주고받는 관계였고 둘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게 정모라는 또 다른 변호사가 한 명. 여기서 남욱이라는 거는 이제 대장동 건에 의해서 구속이 됐었던 남모 변호사. 네. 그렇게 나왔었죠? JTBC에서는 어제는 아마 남욱이라고 그냥 실명으로 나왔나요? 실명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까지 있었다. 네. 네. 또 이 남욱이라는 사람은 이거 나중에 얘기할까? 네. 아니 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성남에서 이제 대장동 외에도 네. 그 하남시 쪽에 위례, 예. 네, 위례 신도시도 개발 중이죠. 지금. 위례에서도 위례가 사실 그 대장동의 어떤 테스트 모델,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지금 보는 시각들이 있죠. 시기상으로 그쪽이 좀 더 빠른가요? 네. 그 위례에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수익 구조가 같거든요. 민자 유치를 하는데 또 이상한 컨소시엄. 위례 자산관리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화천대유 역할을 하는 실적 없는 위례 자산관리라는 이상 컨소시엄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걔들이 꽤 차 먹었고 얘들도 지금 화천대유처럼 또 그 자회사를 7개 몇 개씩 쪼개가지고 일단은 3개에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위례모가 이제 1호, 2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위례 파트너스라는 게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일단 3개 정도 드러난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남모 변호사 부인이던가 또 천화동인과 관련된 천화동인의
7개 중 하나를 하고 있는 대표의 부인 명의로 네, 위례에 들어가 있는 네 위례에 들어가 자회사 있다고. 중에 네, 자회사 중에. 얘들은 뭐 떴다방이야 뭐해 도대체. 사실 뭐 떴다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시장질 10년 하면서 떴다방 굴리고 있었던 거야? 허탈합니다.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뭐 그 기득권 카르텔을 막았다고 하지만 이거 뭐 구 카르텔을 제대로 막았는지도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국민의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좀 올라가 있잖아요. 아니 뭐 그래 100번 양보해가지고 카르텔을 네. 막았다 싶다 근데 얘들이 카르텔을 막는 방식은 자기들이 새로운 카르텔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구 카르텔을 신 카르텔로 교체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모피아 몰아낸다고 그러잖아. 막. 예.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모피아는 몰아낼 거야. 모피아 몰아내고 최백은 중심으로 하는 최백은 마피아가 서로 형성이 되겠지. 신 카르텔. 뭐 그런 식이야. 이게 무슨 적폐 청산이에요. 아휴, 이제 욕 안 하고 방송을 지난주에도 억지로 했는데 욕 안 하고 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네. 그 삐 소리 넣는 거 되게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나 삐소리 지난주에는 뭐 배려해 주셔가지고 늘 일이 없었죠. 그 삐 소리를 가급적 안 넣게 방송을 녹음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녹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이 유동규도 그렇고 이재명 캠프, 이재명 지금 후보. 그 유동규도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유동규가 자기 캠프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동규 본인은 이재명 캠프에서 또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캠프 일과 자신의 개인적인 일 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그 이재명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재명 말도 맞고 유동규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는 캠프는 정식 캠프를 말하는 거고, 네, 뭐 열린 캠프. 예, 네. 유동규가 말하는 캠프는 그냥 이재명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재명 캠프라고 말을 했을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캠프에 정식으로 소속된 어떤 뭐 직책을 맡은 사람은 예. 아닌데 그냥 외부에서 뭐 저기 지인 뭐 동네 사람들한테 이재명 찍어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고 해도 뭐 나 이재명 캠프 일 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이런 음모는 어떨까요?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시그널을 보낸 거야. 선 긋지 마라.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잘못해서 나 잘라버리면은 뭐, 뒷일은 모른다.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것은 아닐까. 정말 그런 시간을 보내면은 유동규 뭐 담궈버릴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글쎄요. 그러니까 누구 칼이 더 길지는 모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분율.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문제 삼는 거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게 그 네. 배당이 지분율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배당률 자체는 고정해놓고 뭐 지분이 얼마 들어도 상관없이 고정해놓은 상태로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좀 합리적이지 못하죠 전혀. 납득이 안 가죠.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이렇게 굴러갈 수가 없죠.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뭐 돈은 직거래만큼 태우고 가져가는 거는 다 가져가는 이런 경우가 어딨냐라고 누군가는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따졌다는 거는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은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그게 전형적인 물타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서 다 못 가져왔다. 누가 그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누가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성남시가. 예. 그래서 100억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50억밖에 못 받아왔다. 하지만 내가 그래도 50억은 지키지 않았냐.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5천억 가지고, 5,500억 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울 동안 니들 뭐 했냐. 이게 이재명이 지금 어깨에 힘주고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불 껐다고 자기. 그게 이제 광주 호남 경선 토론회에서 한 얘기죠. 불 빨리 못 껐다고. 나는 열심히 불을 껐는데 불 빨리 못 껐다고 나무라는 격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야, 불 끈 거 맞냐? 응?
그리고 불을 열심히 끈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불 끈 사람 말고 옆에서 물 조금밖에 안 길어온 애가 돈을 많이 받아갔다. 지금 이게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불 끄는 거에 비유를 들었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낙연 후보께서 불 끄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요. 이재명은 뭐 약간 이제 격가지로 얘기가 세지만 이재명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부러 그런 얘기를 막 끼워 넣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던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불 끈다는 것 자체가 비유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아, 네네. 비유가. 예. 왜냐면 자기는 싸웠거든. 이재명의 세계 안에서는 원래 LH가 이제 개발하기로 돼 있었던 거를 당시 새누리당에서 민간 개발로 바꿔놨었고 그거를 자기가 싸워서 이 대장동 지금의 대장동 개발로 바꿔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새누리당과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민간 개발이라는 큰 불을 막아냈다는 거지. 자기가 소방관이 돼서 그 새누리당 카르텔이 헤쳐먹으려고 했던 거를 자기 막아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뭐 그 말을 다 수용하면은 그럼 국조하면 되잖아. 네? 그럼 국정조사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증인 출석을 전부 반대하고 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네. 뭐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일단 이제 국정감사에서부터 막히고 있는 거고요. 국정조사 자체는 받지도 않고 있고 네. 특검은 일단 반대하고 있고 특검도. 네. 특검은 성격이 좀 복잡하니까 좀 정치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낙연 후보 캠프에 이제 새로 들어온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개인적으로는 특검은 좀 반대하고 일단 기본에 있는 경찰 검찰 수사 쪽으로 좀 더 힘을 싣고 있는 그게 이제 속도상으로는 가장 빨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못 밝힐 때 하는 거긴 하니까 명분이 지금 안 서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목적, 네네. 그 이슈 더 키우기 그런 의도밖에 없는 게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은 그걸 반대하는 이유로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그런 명분을 드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맞는 말이지만은 이재명 씨가 반대하는 논리로는 그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특검은 아니어도 국정조사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 뭐 하다못해 국조 해가지고 증인들이 다 나온 상태에서 증인들이 이거 지금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뭐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거든요. 국조에 나와서. 뭐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근데 아예 이거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거는 지금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국정조사에서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메시지들이 무섭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백을 주장하는 게 전혀 이제 설득력이 없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본인이 이제 프레임을 씌워놓고서 네. 어떤 진실 규명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네.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일각도 마찬가지인 것들이고. 그렇죠. 당 지도부나 뭐 저기 누구야 저기 윤호중이 또 그 관련해서 헛소리했더만요. 그렇게 또 원내대표. 예. 그러니까 떳떳하고 정말 잘한 일이면 국조하자니까. 국조에서 드러나면은 이재명은 확 오히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닥쳤던 개가 되고. 그렇죠. 아 그때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이명박근혜 시절이 상기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재명 주장이 다 사실이라 치면은 저렇게 저것도 해쳐먹으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진짜로. 그래서 이재명이 막았구나. 네.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나면은 정말 정의로운. 그러면 진짜 경선할 필요도 없을 걸 그 순간. 예. 게임 끝나는 걸 걸. 정의로운 이재명이 되고. 그렇죠. 정말 적폐와 싸우는 네. 이재명이 되고. 네. 예. 정말 개혁의 기수로서. 이만큼 좋은 호재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 같으면 뭐 국힘당이 반대해도 하자고 그러겠네. 맞아요. 오히려 더 하자고 네. 하겠죠. 그러니까 전혀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과 행동이 안 네. 맞고. 그리고 계속 그 동안에 그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재명이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증언해온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말도 너무 많고 뭐 언제는 자기가 몰랐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자기가 직접 설계했다고 그랬다가 뭐 언제는 또 이런 식으로 뭐 국힘에 저기 밀려오는 파도를 자기가 막았다고 지금 또 그렇게 나오면서 또 조사는 안 된다 그러고 있으니 앞뒤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죠. 이 유동규 때문에 노컷에 동규 기자는 묻혀버렸어. 요새 좀 조용하더라고요. 아니 뭐 조용한 걸 떠나서 우리가 동규 놀려 모은 게 몇 년입니까?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 넘게 그랬는 것 같은데.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동규. 노컷 동규. 네. 이 예의가 넘쳐서 잘리지 않는 노컷 동규 아닙니까? 혹시 노컷 동규 유동규가 부업으로 한 거면 그러면 엄청난 반전인데. 그럼 노컷 동규 그 양반이 기사 쓰면은 성이 안 나왔던가? 네. 그냥 그냥 동규? 동규예요, 동규. 그래서 우리가 동규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뭐 프로필에 사진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되게 베일에 쌓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진짜로 유동규가 부업으로 놓고 동규했다면은 마치 미디어워치의 그 성모 그 변희재와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미디어워치에 성모 있어요. 성모 기자라고 있는데 그 바이라인에 성모라고 나옵니까? 네, 성모모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름이 그 안 제보 그러니까 이름은 안 밝히고 성씨 성만 밝혔어요. 아니요. 성 씨의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성모모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제 제보 메일을 뭐 같은 회사라 그런지 변희재 씨의 이메일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 변희재의 이중인격일 수도 있겠네. 예. 그리고 참 그 이제 뭐 이득은 그렇게 뭔가 지분율과 관계없이 이렇게 딱히 그 지분 비율대로 가져간 게 아니라 뭔가 특이하게 배당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캠프 측에서 받아냈다고 하는 그 5,500억. 네. 네. 그 실체가 없죠. 실체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장부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히 너무 투명하게 성남시가 받아들인 이익이라고 하기가 애매해 보이는 게 그 대장동의 터널 공사 이야기입니다. 네. 이 터널은 그 대장동의 사람들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터널이 만약에 뭐 성남 순환도로랑 연결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교통 순환이 더 원활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장동 들락날락하는 판교와 대장동을 이어주는 즉 그 대장동을 남판교로 만들어주는 네. 그 터널이거든요. 그 이상의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없어 보입니다. 네,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터널이 뚫리면은 누가 제일 좋냐? 그럼 그 대장동 아파트를 만든 그렇죠. 시행사가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대장동의 가치가 더 올라가서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가 이렇게 외진 곳이면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딱 그 대장동에 입주한 사람들이야 좀 더 좋겠죠.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내고 들어온 거고. 입주민들 지금 그 공시지가로 따지면 대략 한 3억 이상씩 손해 봤다고 그러잖아요. 입주민들이요? 원주민은 아니고. 원주민 아니고 입주민들. 아, 입주민들. 네. 입주민은 왜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최초 토지 매입가랑 다 따져보면은 비싸게 이제 덤태기 쓰고 샀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눈탱이 맞았다. 네, 눈탱이 맞은 게 되니까. 그래서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원주민들은 평당 600만 원에 팔 수 있었던 토지들을 거의 반가에 당했다고 평당 30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땅을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도 손해를 봤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이익은 성남시랑 이제 그 시행사들이 가져간 건데 시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개발 업체들. 근데 성남시도 성남의 뜰 자체가 얼마 가지고 가지 않았고. 네. 화천대유, 뭐 천화동인 이런 쪽에서 훨씬 많이 가지고 갔으니까 이 대장동을 둘러싼 이득은 아무리 봐도 그 출자금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소액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간 거죠. 지금 이제 그 신문 언론 보도되는 거 보면 이제 이것도 좀 의도적으로 이제 좀 더 선정적으로 그렇게 쓰긴 했겠지만은 뭐 천화동인 4호에 1,000만 원 투자했던
천화동인 사호가 네네, 뭐 사호. 부산에 지금 57억짜리 스타벅스 빌딩 가지고 있다. 스타벅스가 들어서 스타벅스가 들어서 있는 몇 건물- 층짜리요? 몇 층인지는 모르겠고 57억짜리. 그 상가를 네. 그럼 건물을 57억이면은 뭐 그렇게 높은 막 그런 건 아니겠구나. 뭐 단층일 수도 있죠. 목 좋은 데면은. 예, 목 좋은 데면 단층일 수도 근데 있고. 스타벅스는 매장 아무한테는 안 내주고 일단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 입지가 좋아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건물주가 직접 하니까 대체로 월세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1,000만 원은 물론 뭐 실제로 그 투자자가 뭐 원래 재산이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신문에 보도하기는 1,000만 원 집어넣고 57억짜리 빌딩 올렸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거기가 그 집인가? 그러니까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제 1,000만 원 집어넣고 자식 2명이 한 사람은 5만 원, 또 한 사람은 2만 5천 원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 그 비율대로 그러니까 0. 몇 프로가 돼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대 5만 원이니까 네, 그 0.5% 뭐 0.25%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배당금 받았어. 세 사람. 이거는 상속도 의심해 볼 수 있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와 5만 원에 좋은데. 그러니까 이 천화동인이라고 천화동인 7개씩이나 쪼개놓은 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다고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은 충분한 거죠. 뭐 가령 그 대법관 출신 정관 같은 경우에 고문료 2억 원 받았다 그러는데 고문료 2억 원이 사실은 시세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뭐 오히려 싸게 치였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게 다일까? 뭐 막말로 바지 하나 앉혀가지고 천화동인 메토에다가 한 1,000만 원씩 집어넣어놓고 그 돈 세탁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 대법관한테 줬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조사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5,500억 이거부터 좀 제대로 좀 어디선가 파봤으면 좋겠어요. 응? 그리고 공원 얘기도 하잖아요. 공원 얘기. 네. 공원 조성 그게 이제 제 기억에 그 신흥동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계없는 그 성남 구시가지의 일부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거. 거기 공원 조성 전혀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남시에 생돈 물어줘야 되게 생겼거든요. 뭐 400억인가 그렇다고 하죠. 400억인가 600억인가 하여튼 수백억입니다. 네. 거기가 이제 그 땅을 개발하려는 업체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공원으로 묶어버리면은 여기에다가 돈을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일단 그 공원 조성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획대로 시공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도 났고 아마 그것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 것만 수백억일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수백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건 또 이제 은수미한테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짬처리 시킨 거죠. 근데 그거 이재명이 사실 몰랐을까요? 모르고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냥 선거 때 막 함부로 뭐 막 뱉는 거 그거야 뭐 일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재명 시장이 처음 이제 성남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그러니까 2010년이죠. 네. 처음 당선됐을 때 그 전임 시장이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성남시청 신청사가 있어요. 네네, 알아요. 네네네. 네. 그거 이재명 시장이 나 팔아버리겠다 이거. 근데 그게 구조상 절대 팔 수 없는 네.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성남시의 장영하 변호사라고 네. 네, 그 이재명 씨를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성남에 오래 네. 일해왔던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그 양반이 그 저기 판사 시절부터 이재명이랑 원래 이제 판사하다 변호사로 이제 개업하신 분인데 뭐 제가 기사로 보기로도 한 30년 정도 이재명이랑 알고 네네. 지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 그게 LH 땅에다가 지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남시청을 이제 성남시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팔면은 성남시청을 그냥 다 헐어버린 다음에 원상태로 만들고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땅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팔 수도 없는데. 팔 수 없는 거를 그걸 몰랐을 리 없다. 네. 예, 근데 팔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 못 팔았잖아. 예, 그러니까는 그냥 운만 띄운 거고 그냥 그 성남시청 신청사에 들어가서 그거를 한 거죠. 청내가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네. 이걸 한 거죠. 에스컬레이터나 뭐
잠가버리고 사람들 못 내려가게. 네네. 그거랑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공원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 공원을 못 만들면은 이 화천대유 같은 곳에서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공원을 만들어야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돈을 써서 그게 이제 성남시에 어떤 기부되는 그런 것일 텐데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그 뭐 정말로 5천억 남겨먹었다 칩시다. 근데 이 5천억 이익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대장동 지구에서 대장동 지구에 임대동을 하나도 안 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대장동 입지 자체가 그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런 계층이 살기는 힘든 구조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임대동 지어도 임대동에 들어와서 살려고 그러면 힘들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임대동에 들어오지도 근데 임대동에 들어올 조건을 갖춘 사람은 거기에 들어와서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임대동이 없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임대동 안 짓는 대신 5,500원을 받아칩시다. 그럼 그 돈을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은 다른 그러니까 그 입지 조건이 그러니까 대중교통 입지 조건이 괜찮은 다른 단지에다가 임대동을 뭐 5,500억 원어치만큼 더 늘리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은 이재명이 말한 대로 그러면 기본주택 단지를 하나 조성해 볼 수도 있는 거고 5,500원 뭐 다른 지역에 또 임대동 지을 예산을 하나를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조 원 정도 만들어가지고 대단히 임대동 아파트 단지를 하나 조성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입지 괜찮은 네네. 지역에다가 진짜로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무슨 공원을 짓겠다는 거 이거는 저는 좀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알고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막 내지른 것 같아요. 그냥 네. 생각 없이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조금만 생각해봤으면 저는 만약에 제가 이재명이었다면 저처럼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임대 아파트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역세권에다가 괜찮잖아요. 그거는. 그러니 이 5,500억이 일단 실체가 인지도 의문이고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이 돈을 좀 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지금은 되게 알기가 어렵죠. 근데 다만 뭐 성남시에서는 은수미가 흘려 말한 대로 치면 뭐 4천억 지금 적자라 뭐 저 부채가 지방채 발행해야 될 수준의 부채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5,500억 수입 들어왔는데도 4천억 빵꾸가 났다는 소리인지 5,500억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말뿐이라는 소리인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5,500억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네. 예. 어떤 뭐 기부 체납의 이제 형태로 네. 그러니까 현물로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현물과 보통 어떤 서비스, 용역 서비스, 뭔가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인데 일단 뭐 터널은 대충 지워졌고 터널은 뚫렸고 근데 터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성남시 전체의 이득이 하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터널은 시에서 안 뚫어줘도 냅두면은 거기 개발사들이 뚫는다니까요. 계산기 때려보면 답 나오는데 이거 당장 터널 뚫는 거나 안 뚫는 거나 땅값 차이가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은 한 1,000억 들여가지고 터널 뚫어도 남는 장사기 때문에 뚫지 그걸 왜 안 뚫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럼 이건 개발사 편히 봐준 거지 뭐.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이제 좀 따져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것도 어떤 프레임질의 하나라고 보면 이재명이 하는 것도 프레임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국힘이 하는 말 전부를 프레임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이 진실 규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검 요구 자체는 정치적인 그냥 노림수고 네. 그거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일 수는 있어요. 네. 특검 조사를 안 받는다는 거를 그 특검 조사를 안 받는다는 걸 근거로 해서 부정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지. 네. 왜냐하면 특검 조사를 안 받는 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종민 의원이 이제 말하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이유를 이재명이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좀 웃기다는 거고. 근데 대체적으로 좀 뭐 권성동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조차 충분히 그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참 진짜 권선동
권선동 의원이 이제 법사위 회의에서 상임위 회의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 이제 화천대유가 이제 하나은행을 통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네. 낙찰을 받았고 그 외에 하나은행 외에 이제 메리츠하고 네. 산업은행 컨소시엄 이렇게 두 개의 컨소시엄이 더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권선동 의원이 법사위에서 말한 바로는 말한 바를 보면은 이제 메리츠 쪽에 사업 계획서가 성남시에게 더 이득이 되는 네. 네, 그런 구조로 짜여진 사업 계획서를 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를 채택을 했다. 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는 그래서 권선동은 이것을 배임 사건이다. 네. 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득을 포기하고 네. 하나은행 컨소시엄 거를 집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거를 이제 단순히 권성동 말이라고 이것이 또 말도 안 되는 구라친다 그렇게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게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은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공격합니다. 그건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싸울 때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바고 팩트로만 싸울 때는 팩트로만 싸운다니까. 상대방이 충분히 팩트로 두들겨 팰 수 있는 대상이면은 팩트로 그냥 패면.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뭐 프레이밍질 어쩌고 그러는데 가장 센 무기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효율적이죠. 네. 고민할 것도 고민할 없고. 것도 없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가지는 힘만큼 센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늘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고 예, 억지로 지어내고. 그걸로 이제 프레이밍을 하러 들고 그랬던 건데 권성동이 지금 이 마당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지금 그냥 뭐 이렇게 뉴스 보도에서 디테일하게 드러난 사실도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하게만 놓고 봐도 이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거를 반박하려면 그냥 세계 컨소시엄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이거를 딱 깔아놓고 이거 이미 다 선정 다 끝난 거니까 공개돼도 상관없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 그런가? 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제는 뭐 공개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말 뭐가 더 괜찮은 거였는지 네. 완전히 오픈하기 힘들면은 뭐 책임 있는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놓고 확인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냥 납득할 이유를 제시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식의 이제 뭐 그런 식의 딱 그 명확한 반론은 하나도 없고 계속 뭐 그냥 뭐 프레임 공격이다 뭐 이것 때문에 윤석열 고발건이 묻혔다 뭐 그런 식으로만 계속 정치적 공세로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회피술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실관계로 이제 서로 공방이 죽어가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한테 불리하고 이재명이 구려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가 있길래? 차라리 이명박처럼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돼요. 변명에. 이명박이 BBK로 까일 때 네. 그 이명박의 변명에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만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BBK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이 나오니까 나경원이 주어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당시에. 하지만 이명박은 최소한 앞뒤 안 맞는 소리로 그때그때 그냥 모면하기 식으로 그렇게 말을 뱉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거 다 거짓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이 자세로만 나갔단 말이에요. 아, 저거 네거티브다 거짓말이다 이렇게만 하다가 그냥 그걸로 계속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재명의 대응은 지금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말을 이재명의 말로 계속 반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하나의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말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그 전에 했던 얘기가 뒤집어질 그런 말들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건 비단 대장동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던져질 때마다. 심지어 기본소득 재원 가지고도 그랬죠. 네. 기본소득 가지고도 그렇죠. 말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기본소득 하겠다 안 하겠다. 네. 뭐. 핵심이 아니다. 자기 공약이 아니다는 소리도 했다가. 그러니 그 점에서는 이명박만도 못한 거죠 또. 그렇죠. 이명박은 일관성은 있는 B였고 이재명은 그조차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일관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는 그게 대중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은 최소한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말은 되도록 거짓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사람들이 듣고 저게 맞는 말인가 싶게끔 그 말을 그러니까 서사를 꾸미려고 노력을 했다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런데 그조차도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정말 우습게 본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이 다 속아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있을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을 막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초등학교 이하 미취학 아동 수준의 그런 뭐야 의식 수준이거나 미취학 아동들은 이제 뭐 막 진짜로 너 저기 뭐 밖에 나가서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왔어 그러면은 막 둘러대잖아요. 그 상황 모면하려고. 근데 이재명이 그럴 리는 없잖아.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정말 우습게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명박보다 더. 이명박은 그럴싸한 거짓말이라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은 그게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김어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느끼는데 얘도 말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했던 얼토당토하는 소리 다 뭉개버리고 간단 말이죠. 얘는 입을 다물어 버리죠. 네, 그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 우습게 보고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과거에 했던 말 그냥 거기 관해서 사과나 언급 같은 거 없이 지나가면은 다들 잊어버리고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정말 멍청하게 보는 거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말이건 글이건 다 기록으로 남아버리는 온라인에 영원히 박제돼버리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버틴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김어준의 그런 태도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완전 호구 잡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저는 그걸 많이 봐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좀 덜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가 그래도 노력을 했구나. 나를 속이려고. 나를 우습게 보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다 거짓말 품평까지 하게 되네. 이제. 그러게. 그렇게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들은 사실 반박하기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식으로 질문 던지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말을 듣고 너 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할 때쯤이면은 이미 자기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걸 반박을 해야 되나 싶은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네. 유동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네. 유동규 계속 화천대유니까요. 네. 큰 화천대유라는 주제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화천대유에 관해서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초반부터 의심을 했던 게 이게 이재명 선거 캠프 자금 용도가 아니었냐, 뭐 저수지가 아니었냐. 저수지.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의심을 하셨는데 관련된 또 보도가 하나 떴어요 어제. 어제가 아니고 24일이구나. 이게 이제 경찰 조사로 나온 이야기인데 그 김만배가 화천대유 회사 돈을 그러니까 공사가 2019년에 끝났거든요. 네. 2020년에 회사 돈을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현금 인출한 그런 사실이 지금 드러났어요. 지금 이건에 관련해서 경찰이 김만배 소환한 상태고 현찰을 왜 뽑아가냐고. 회사 돈인데. 그거는 이성문도 그러니까 화천대유 대표하는 네. 그 사람도 그 돈 뺐다가 다시 이제 집어넣었다고. 뭐 돈 빌려 썼네, 뭐 사업 자금 썼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정말 빌려 쓸 거면은 왜 현금 인출을 합니까? 그냥 계좌이체에서 근거를 남겨도 되지. 그렇지. 현금 그렇잖아요. 인출. 네. 사실 현금 인출이 뭔가 제일 어떤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게 하는 그렇죠. 방법 중에 하나죠. 뭐 법인카드가 현금 서비스 안 되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사실. 회사 돈 현금 인출 해갔다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해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계좌이체하면 되잖냐. 뭐 그럴 거면은 뭐 그렇게 빌렸다가 갚을 거면 계좌이체해도 무슨 문제가 되냐. 뭐 그런 건데. 아니면 뭐 차용증을 써놨거나. 네. 뭐 차용증을 쓰거나. 그냥 이제 인출됐었던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재명의 어떤 이것도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뭐 보려면 볼 수 있을 것이고 선거운동 일환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재명이 지금까지 참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생명 유지비로
이 화천대유를 활용한 게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황들이 계속 있어왔죠.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심이었지만 이제 이 화천대유에서 대유를 통해서 이 대장동에서 돌아간 돈이 그 이재명의 어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상상을 했죠, 제가. 지금 화천대유의 그 어떤 변호인단 구성을 보면은 거의 뭐 법무법인 수준 아닙니까? 엄청 호화 엄청 예. 빡센 법무법인 수준이고 뭐 대법관의 예. 전직 지검장에 그다음에 뜬금없이 어저께 튀어나온 박근혜 변호인 네. 이경재 변호사의 네. 뭐 희한한 인맥들이 많이 나오고 특검 있어요. 출신 있고 그다음에 전직 검찰총장 출신 있고 대법관 출신 있고 아, 그치. 김수남, 네. 김수남도 있었죠. 그 정도면은 이거 웬만한 법무법인들 이렇게 못 그래요. 그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네. 그 법무법인 화천대유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이 변호인단 구성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주거리만한 뭐 자본금 5천원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그리고 그런 회사가 대체 이런 변호인단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뭐 그게 뭘 보호하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수준의 변호인단을 꾸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시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 완벽한 공공사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랑 공공이 합작해서 진행된 어떤 그 건설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얼마나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기에 이만한 법률 자문 인단을 꾸려야 되느냐.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실질적으로 또 이 중에 이재명 변호에 관여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재명 변호사로 뛸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거 결국 이재명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해서 화천대유로 쿠션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풀을 유지해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그동안에 이재명이 뭐 받았던 재판들이 그렇게 어이없게 끝났던 이유가 이거 하나면 사실 납득은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라고. 다른 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 뭐 김명수가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판결을 내렸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로는 납득은 되죠. 네.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그다음에 이재명이 뭐 검찰 조사를 그렇게 안 무서워했던 이유도 납득이 되고 하지만 한편으로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납득이 되고 네. 뭐 최대한 뭐 이재명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럴 수는 있겠죠. 말 그대로 뭐 이재명이 말한 대로 한나라당이 정말로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걸 이제 민재 개발로 하려고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이재명이 억지로 틀어막았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간섭이 들어올 거 간섭이나 아니면은 뭐 감사 같은 걸로 태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커버치기 위해서 이런 유력자들을 법적인 유력자들 아니면은 당시 이제 전직 민정 라인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곽상도. 네, 곽상도 아들도 애 하나도 이제 여기 집어넣고 했으니까 전직 민정 라인부터 각종 이제 법률 라인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방어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납득은 안 되죠. 뭐 정당성도 저는 그렇게 못 찾겠고 차라리 돈 줘가지고 EJ를 시켰다 뭐 이러던가. 그러니까 이 인사를 가지고 만약에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막으려고 했다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상납금 갖다 바치는 거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런 목적이었다고 치면은 이거 파고 들어가면 최순실 나올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고 나는. 오. 뭐 돈 막 한 3쿠션로 해서 최순실한테도 상납 좀 했습니다. 그럴지 누가 알아. 당시에 최순실은 돈 모이는 곳에 다 끼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생명 유지용으로 화천대유를 활용한 게 아닌가.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 복잡하게 이상하게 자회사 7개씩이나 쪼개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대체 뭘 위한 거였는지도 참 납득이 안 되고 뭐 그만큼 자기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 많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전혀 지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건 지금 어떤 이재명의 어떤 정치 여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슨 공로를 세운 사람들도 아니고 이재명 관련해서 네. 그런데도 이렇게 쭈루룩 있다는 거는 생명 유지 장치. 네, 생명 유지 장치로 바지들 쭉 앉혀놓고 생명 유지 장치로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좀 구찌가 커지니까 이제 뽀찌도 좀 삐지고 뽀찌 안 삐지면 어떻게 하는데 삐져가지고 다 불어버릴 수 있으니까
뽀찌도 적당히 띠주고 그랬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재명의 재산 중에 묘하게 많은 그 현금들, 네, 뭐 집에 수억 정도, 집에 3억 5천인가 뭐 집에 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5억이 한번 현찰로 왔다 갔다 했었죠. 왔다 갔다. 5억이 이제 빌려주고 나도 한번 빌리고, 빌렸던 거는 갚고, 네. 뭐 그렇게 막 뭉탱이 돈이. 야, 1억 현찰이 부피가 어느 정도 되려나? 5만 원짜리를 뽑으면은. 뭐 요즘은 뭐 그래도 그렇게 안 크죠. 5만 원짜리니까. 안 커도 꽤 될걸요. 1억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100만 예전에 원? 그 비타 500에 얼마 들어간다 그랬더라. 비타 500 그 박스에. 저는 하기에 돈 뭉치는 만 원짜리 시절에 내가 4천 한 800만 원 정도 돈 뭉치면 가방에 넣어본 적 있거든요. 네.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 뭔가 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옛날 서류 가방? 배낭에 그때 넣었었고. 아, 배낭. 배낭에 넣었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뭔가 내가 좀 범죄자가 된 기분도 들고 뭔가 이렇게 밀거래를 하러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만 해서 꽤 무거웠단 말이죠. 4,800만 원. 그대로는 5만 원짜리 생긴 이후로는 뭉칫돈을 받아본 적이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된지는 감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막 그 정치자금 네. 이제 그 이회창 차떼기 시절인가? 그때 이제 사과 박스. 그게 이제 지금 비타 500으로 바뀌었다고. 예. 그러니까 같은 네. 화폐 단위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비타 500 상자에다가 5만 원짜리 이렇게 차곡차곡 쇠도드로 채워 넣으면 그게 이제 뭐 하나에 얼마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뭐 많이 유용해졌습니다. 이제 5만 원짜리가 생겨서 그렇죠. 짱 받기 쉬워졌지. 어쨌든 뭐 이재명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1원 하나라도 받았으면은 응? 나 후보 사퇴하고 경기도지사도 사퇴하고 다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뭔가 힌트 아닐까. 아니 뭐 그러니까 본인 계좌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생명 유지 장치용인지 아니면 뭐 선거 자금용인지 다른 쪽으로 쓰인 거죠.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생명 유지 장치의 성격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정관 그렇게 이제 법률인들을 빵빵하게 박아놓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세력 강화용, 카르텔용 아니면 뭐 어쨌든 이런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참 지지하고 싶을까 싶습니다. 예. 뭐 그렇죠. 예, 뭐 일반 이제 지지자들도 그렇고 또 그 민주당 수많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화천대유가 나오니까 다시 코너의 이야기도 다시 좀 불거지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뭐 경상원 관련해서도 이제 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상 관련해서 이제 인사 관련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거기 이제 코나이 쪽으로 많이 거쳐들 갔으니까요. 마트레이딩하는 그런 형식도 보이고 그랬죠. 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일하고 그 피감기관이랑 그렇죠. 감독기관이랑 인사 교류가 된다는 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짓을 몇 년간 해왔죠. 그러니까 유동규처럼 그 코나이 돈으로 이제 외유도 갔다 오고 네. 수상한 인사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죠. 네. 이재명 캠프의 이제 기본소득 쪽으로 가장 이제 어저께 그 갑작스러운 이재명 캠프의 인사가 하나 이제 발표가 됐죠. 최백원이 드디어 합류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런 트윗에 그런 멘트를 남겼어요. 최백원 관련해서 이제 어느 분께서 저희 청취자분께서 트윗에다가 아니 그 뭐 최백원이 진작에 캠프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왜 이제야 들어가는 거냐 그렇게 이제 멘션을 남기셨길래 제가 거기에 달게를 그 빈자리 안에 생겨서 들어간 거 아니겠냐라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황상 보면은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맞는 것도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백은 교수가 항상 이제 언론사와 인터뷰를 많이 하고 요새 많이 줄었지만 네. 예 뭐 뉴스 공장이라든가 이제 YTN이라든가 이런 게 꾸준히 출연을 해왔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자유롭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이제 캠프에 적을 안 두고 갖지 않고 네. 예, 적을 두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천대 이한주 교수, 네. 예, 그 경기 연구원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아파트 두 채를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거 또 나름 머리 좀 쓴 거 아닌가 싶네요. 아니, 근데 집은 두 채. 아니 근데 가천대 교수가 뭐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대요? 원래 뭐 이제 돈이 많은 집 자식이 이제 뭐 사업을 하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교수가 돼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평범한 이야기고요. 뭐 재벌집 자식이냐? 평범한. 어쨌든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한 의혹. 야, 이거 세트로 다 했다. 그것도 언론으로 나온 건가요? 근데 이거 지금 한겨레 기사를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건데요. 어. 이런 의혹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그걸 누가 폭로를 한 건가? 처음에? 글쎄요. 경기도보에 이제 지난 3월 25일 이제 경기연구원장 시절에 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된 네. 거를 보면은 총 58억 9,533만 원, 그러니까 네. 한 59억 되네요. 네. 재산을 신고했는데 네. 재산인가는 액수가 크고 네. 이제 성남 또 알짜 땅이네. 아파트는 이제 분당 하나, 청담동에 하나, 오. 알짜 2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전국에는 9개 필지래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뭐 영등포의 상가, 네. 화성시 동탄에 뭐 또 뭐가 하나 있고 오. 그다음에 남양주시에 또 무슨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총 5채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야, 그다음에 이게 페이퍼 컴퍼니인가 보다. 가족법인 네. 리엔 파트너스를 세워서 이제 이런 상가들을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이재명이 그 경기도 공무원들 다주택자는 다 싹 쳐내겠다 이렇게 내는데 네. 뭐 사퇴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재명이 대국민 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자,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좀 뭐 건물이 한 9채 좀 있는 것 같은데 집 포함해가지고 재산 59. 근데 이 사람 재산만 59일 거 아니야. 뭐 마누라 재산, 뭐 자식 재산 다 합치면 더 될 것 같은데 느낌상. 아무튼 뭐 부동산 많이 가진 자산가가 정책이랍시고 자기도 돈 받는 기본소득을 짜가지고 그렇게 존나게 떠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건 삐소리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참 족같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는 삐소리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족같네요. 좀 이제 뭐 김어준 씨가 뭐 진보는 꼭 뭐 가난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정의를 말할 때 가난한 쪽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가난한 쪽이 정의를 말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부동산 많이 가진 게 죄냐라고 하면은 뭐 죄는 아닐 수 있어요. 뭐 적절하게 정당하게 세금을 다 납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근데 당장 이 사람도 지금 뭐 59억 재산했다고 근데 탈세했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재산인 것 자체로 지금 잘린 거 아닙니까? 물러났죠. 예. 네, 물러났는데 뭐 좀 뭐 그 자리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물러난 거지. 거의 등 떠밀려서 물러난 거랑 마찬가지지. 들통 나가지고.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뭐 진보는 가난해도 가난하면 안 돼. 뭐 꼭 가난해야 되냐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려면 가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기본소득 같은 거 얘기하려면 그렇죠. 가난해야지. 네. 기본소득 이야기하려면 특히나 그렇죠. 나도 돈 줘라는 건데 이거 좀 완전히. 아니 사람들이 비웃죠. 네. 응? 자기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네. 월 8만 원짜리 주겠다고 정책 공약 세우고. 그러니까 네 8만 원 안 받고 나 16만 원 받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도 하차를 했죠. 하차를 캠프에서. 하시니까 최백운 교수가 갑자기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거를 메울 사람이 없나 봐요. 우리 훌륭한 최백은 교수님밖에 없나 봐. 세대 100대 석학 100대 경제 석학에 빛나는 케임브리지 인물 캠브리지 인물 뭐였냐? 거시기. 인물 그다음에 등재 뭐였나? 마르케즈 후스후. 세계 수많은 교수님들한테는 그거 그냥 머그컵에 자기 이름 하나 새기는 거 정도인데라고 알려져 있는 마르케즈 후스후.
예, 그냥 딴지에서 만들면은 싸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런 머그컵은. 그러니까 최백은이 관련해서 논문이라도 하나 낸 적이 있냐고.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알려진 게 없어요. 그 논문을 만약에 냈다고 쳐도 메이저 학술지에 낸 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없죠. 뭐 경제사학자가 뭐 쓸 게 뭐가 있어. 아니 뭐 전공이 경제사학이라 쳐도 예를 들어서 한 지금 몇 년에 걸쳐가지고 기본소득 얘기를 해왔잖아요. 책도 거의 쓴 게 없죠. 아니다. 책은 있구나. 책 쓴 거 아니지? 그거. 책은 좀 몇 개 썼구나 쓰기는. 근데 기본소득 관련한 책은 뭘 썼는지 모르겠고 그 작년에 그 책 있잖아요. 그거는 책 쓴 것도 아니죠. 외국 책 들어오면서 자기 거 끼워 넣기. 예, 자기 인터뷰 끼워넣고 그냥 그거 그래서 원래 5명인가 6명인데 최백은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7대 석학 네. 대전환은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진짜 족 같은 짓이죠. 그 금세 들통 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발간된 책도 아니 아니고. 근데 진짜 석학이라고 그러면서 너 쪽팔리더라 진짜.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자존심도 없어. 없어 보여요. 그쯤 되면 네. 가발 같아. 네, 가발 같아. 아 진짜 없어 보인다 진짜. 학위를 마치 가발처럼 쓰고 있는 건지. 최백운 교수는 진짜 지금 상황 같으면 저랑 기본소득 토론에서 제가 이길 자신 있어요. 저도 상당히 자신이 있는데 네. 뭐 막상 또 붙어봐야지 아니까. 아니 최백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최백운 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옛날에 그 DC 애들이 전효옥이랑 한번 붙다가 그 떡실신 당한. 그때 이제 전역이랑 붙은 애들은 예. 20, 30대의 그 파릇한 애들이고 저는 지금 산전수전 다 겪은 40대 아닙니까? 이쯤 되면 최백은이랑 붙어도 최백은 울릴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럼 저는 코너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빨이 휘날리면은 이걸로 공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가발을 쓰고 다니십니까? 교수님 그 98년도 인터뷰 보니까 화나시던데. 근데 그거 탈모인들을 괜히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놀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뭐 굳이 그 답답하게 가발 쓰시고 그럴 거 있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빡 밀 것 같은데. 네. 최백은 교수가 이 대장도 관련해 가지고도 한마디 했어요. 네. 본인이 이 개발 전문가라고. 또 개발 전문가래요? 자기가 뭐 남양주인가 하남시 그 개발하는데 감사 쪽에 뭐 참여를 해가지고 98억인가 생돈 나가는 거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 치고. 예, 그래서. 기득권들이 돈 빼먹는 거를 자기가 잘 안다고. 네. 하지만 대장동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뭐 감사 전화 다 들여다봤어. 글쎄요. 뭐 언제는 뭐 며칠 전에는 저기 뭐야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에 관해 자기만큼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기본소득 까는 사람들 공부 좀 하라고 그러던데. 자기만큼 이제 하는 사람 없는데 이재명은 나만큼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는 내 도움이 필요 없는 이재명 지사는 이미 전문가다. 내가 인증한다. 이 허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떤 한 분은 이거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캠프와 캠프대 맞짱을 기본소득 가지고 맞짱을 뜰 수 있지 않냐. 이상희 교수님도 필연 캠프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최백은 교수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전문가 대 전문가로 기본소득으로. 그거 토론 붙을 시간이 있을라나? 없겠죠. 그래 안 받아주겠지. 네, 안 받아주겠죠. 최백은이 뭐 그 맨날 그 정치인 상대로 그 토론하자고 막 내가 나가겠다 이러지만 막상 전문가를 상대로 토론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네 주간 이재명은 이 정도로 이번 주 뭐 이제 소식을 주간 마치도록. 이재명을 접으면서 네. 그냥 좀 관련 없는 이야기, 네네. 옛날 이야기 삼아 이제 하나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이야기입니다. 네, 갑자기 2차 세계대전. 이제 원래 오늘 그 오프닝을 이걸로 쓰려다가 이제 그냥 좀 뭔가 좀 고리타분하다 싶어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오프닝을 쓰고 이제 그냥 이건 그냥 예. 뭐 그냥 심심풀이 삼아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갑자기 태어난 클로징 한번 들어보시죠. 클로징은 아니고 클로징은 딱 정제된 멘트니까 클로징이 그런 거고 이건 클로징은 아니고 그냥 이대로 끝나기 뭔가 아쉬워가지고 네. 썰을 하나 풀어보겠다 이거죠. 네.
1938년에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이제 뭐 침공하네 마네 그러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뭐 유럽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또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영국 수상이 누구야? 체인벌린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럼 히틀러를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판단을 내려봐야 되겠다. 체인벌린이면은 처칠 이전 수상 정도 되겠네요. 네, 처칠 이전의 수상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나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겠다고 히틀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대를 해가지고 꽤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체인벌린이 히틀러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기를 히틀러가 이성적이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허튼 소리 안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회담 자리에서 이제 히틀러가 말하기를 체코를 침공하는 게 아니라 체코에 있는 그 독일인 뭐 자치구 비슷한 그런 지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되찾아 오려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전면전으로 번질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의 인격에 상당히 이제 높은 점수를 준 거죠. 말하자면은. 그 뒤로도 이제 이 챔벌린이 한 두세 번 더 히틀러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히틀러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좋은 인상을 계속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인물평을 영국이 이제 주류 사회에 많이 퍼뜨렸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외무장관이었던 헨리 팩스,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이 사람도 히틀러에 대해서 거의 같은 견해를 보였다고 합니다. 독대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멀쩡한 사람이네. 멀쩡하고 이성적이고 뭐. 막 자기 중심이 잡히고 심지어 굳기 때문에 허튼 짓 안 할 것 같은 안 할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당시에 이제 처칠 같은 경우는 전혀 반대의 의견을 냈어요. 히틀러에 관해서. 근데 처칠은 히틀러를 독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다만 각종 이제 독일발 전해져 내려온 소식들, 그다음에 히틀러의 뭐 나이트전 같은 저서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만 히틀러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내린 결과 이 새끼는 또라이다. 전쟁 일으킬 것 같다. 뭐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역사가 증명한 바는 처칠의 판단이 옳았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직접 만나본 사람보다 오히려 직접 만나지 않고 네. 그 히틀러를 프로파일링 마치 그 프로파일링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뭐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로. 네. 이 이야기가 왜 떠올랐냐면 제가 엊그저께 이제 뭐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얘기를 엊그저께는 아니고 며칠 됐구나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지금까지 이재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욕설하는 거 한 번 본 적이 없다. 아 유치해.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의 그 말은 믿습니다. 김남국 의원 앞에서 이재명이 욕설을 안 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리고 평소에도 그렇게 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증오하는 대상이 아닌다 하면은.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왜 이 히틀러 이야기를 떠올렸냐면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때로는 이렇게 근거리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엄청난 선입견을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선입견이라는 게 사람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상대방의 내적 논리에 빠지기 쉽게 되거든요. 이제 이야기를 깊게 나누다 보면은 친밀감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침묵질이 돼버린 거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뭐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침묵질이지만 이건 이제 침묵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농도가 좀 옅고 그냥 단순히 상대방의 내적 논리에 빠지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죠. 히틀러도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죠. 웅변가로서는 대단했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 그 웅변 하나로 지금 그 나치당 창설하고 세계를 완전 전쟁에 집어넣은 그런 인물이니까 말주변은 뛰어났을 거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추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갔던 그런 사람일 거라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인 거죠,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런 거에 좀 노란한 것이고,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어떤 이재명의 내적 논리에 충실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귀에는 뭐 욕설이 안 들렸지만 실제로 이재명이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한 말을 믿는 김남국 의원 말을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김남국 의원 귀에는 안 들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는 욕설들이 이재명이랑 그만큼 친밀해져 버리면은 내적 논리에 이제 휘말려 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뭘 말해주냐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판단에 관해서도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랑 반대자들이 어떤 이재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르죠. 이재명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명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정보를 쌓아가면서 뭐 친밀감도 획득하고 그 내적 친밀감들이 이제 지지로까지 이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이제 이재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준 사람이 이재명 본인일 수도 있고 뭐 과거에 자주 나왔으니까 저도 이재명 나온 팟캐스트 100번 들었었고 그때마다 일 잘하는 것보다 그런 식의 인상을 받았거든요. 시원시원하구나.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재명이랑 가까운 거리에서 이재명을 접했던 사람들, 뭐 주로 정치인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재명에 관한 정보를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재명이 내적 논리에 휩쓸리게 되기도 쉽다는 거죠. 반면에 반대자들은 이재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획득을 했냐면은 주로 보도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들만 가지고 이재명을 판단을 했단 말이죠. 처칠처럼 히틀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처칠처럼. 근데 어떤 사람의 공적인 역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처칠의 관점이 옳은 관점이 되는 거죠. 어떤 그 사적인 내밀한 그런 접근 방식으로는 공적인 면모를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걸 뭐 옳지 않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의 어떤 그 관점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는 않는데 그건 틀렸다라고 역사적인 사례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재명 보면 히틀러와 닮은 모습들도 좀 있죠.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반면에 또 그럼 이낙연 대표를 지지한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내밀한 내적인 이낙연 대표의 내적인 논리가 이쪽 그 지지자들에게 전이된 면이 없느냐, 뭐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이낙연 대표 지지 측면에 있어서는 뭐 다들 각자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제 경우만 놓고 보면은 저는 전혀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게 된 이유는 이낙연 대표 총리 때 모습들을 보고 이제 저는 지지하기로 좀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거는 당 대표 시절 그 정말 폭풍처럼 몰았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네. 나한테 몇 개월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지지를 굳건하게 만든 것이지 어떤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다른 친밀감 같은 게 형성된 형태로 지지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뭐 지지한 뒤에야 오히려 이제 그 어떤 그 뭐 사적인 이야기들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알게 되긴 했지만은 그런 거는 애초에 지지 여부와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방송 듣는 이재명 지지자도 없겠지만은 혹시나 이재명 지지자랑 뭐 이야기할 경우가 청취자분들 중에 있다면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네네. 어떤 경로로 이재명을 지지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뭐 최근에 뭐 좀 하나 둘씩 탈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예 정말 그 못 벗어나겠구나 싶었던 분들 중에서 의외로 있더라고요. 참, 트위터 가보면은 황당한 사람들이 아니 근데 뭐 탈 이재명하고 뭐 추미애 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웃기긴 하던데. 예,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뭐 포털 기사 댓글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보이니까 말이죠. 네. 뭐 누구는 그게 지능순이라고 이제 농담 삼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인성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네, 한번 스스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자문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해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이재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